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가 되신 예비 후보들 가운데 이 말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막말 리스크, 게다가 밖에서는 그렇게 고집 강하게 피우시는 분들이요, 막상 공천장 딱 받고 나면 왜 그렇게 무릎은 갑자기 가벼워지는지, 그래서 그런 사과 받는 것조차 영 찜찜하다는 유권자도 많이 계십니다. 자, 스튜디오는요, 막말 찜찜한과는 거리가 먼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신경민 전 의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요, 선거까지 갈 길 정말 많이 남았다. 그 말씀 청취자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말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가 왔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벌써 곳곳에서는 막말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그 막말 하면요, 당에도 부담이 되지만 후보 그 자신에게 그 치명적인 걸 뻔히 알 텐데 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정치판이라는 판이 원래 좀 거칠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권력욕이고, 그 권력욕이 곧 정치의 장에서 그 소위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장이다 보니까 막말이 상당히 많아요. 막말에 뭐 심지어는 한국 정치판에는 욕설도 나오고요. 저주, 악담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다가 요새는 소위 뭐 SNS라든지 다양한 그런 채널이 있는데 다가 그다음에 다 기록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말뿐만 아니라 과거 몇 년 전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너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소환이 되죠. 소환이 되는데 결국은 권력을 추구하려면은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의원님 그 말씀이시라면 사실은 인간의 본성,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의 본성은 거의 비슷한데, 예전에는 뭐 묻힐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게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거도 소환되고 뭐 그렇게 된다. 아니요. 그 정치인들을 다 일반화시켜서 폄훼하고 죄송합니다.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안 그러신 분도 있죠.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신사분 중에 한 분인 조순영 전 의원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을 보고 귀감으로 배워야 될 점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그 채널로 정치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별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추구하는 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인간의 식욕이라든지 성욕, 생식욕과 같은 선상에 있는 욕구를 권력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도 상당히 원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을 보면요. 대구 중남구에 공천받은 도태 후보는 5.18 폄훼 발언했다가 이제는 또 전두환 씨 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시대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대전 서갑 후보로 공천받은 조수연 후보는요, 조선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했답니다. 신 의원님, 이거를 말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죠? 우리나라의 역사 때문에 뭐 일제 있고 해방 있고 6.25 있고 독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역사 내지는 철학적 시각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꾸준히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 서 있는 쪽에서는 금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태우 후보나 조수연 후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예.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으로도 대립하지만 지역 대립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지지자 결집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고, 겉으로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 때 이런 분들이 동작이 좀 굉장히 빨라요. 한쪽에서 가만히 이렇게 사부작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공천 시스템이 중앙당에 집중이 돼 있는 이 시스템이 이게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미국 얘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나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나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중앙당이 결정을 하는 이 시스템하고 이런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중앙당 그 당시에 지휘부만 딱 잡으면은 공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게 각 당에 다 있습니다. 뭐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힘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디지털 기록이 남는 사회 그리고 SNS로 정보가 유통이 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게 또 뒤지는 분들이 이 SNS 수사대나 이 유튜브 수사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수사력이 뛰어나요. 예. 그래서 이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지역구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순간이고 이제 비례로 넘어가는 그 지금 이 시점인데 아마 비례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4월 10일 선거 때까지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거고요. 총선이 끝나도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예. 정 의원님, 도의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도 후보의 경우, 도태 후보 경우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재검토까지도 얘기했는데 공관위에서 국민 눈높이 해봤다 이런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언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물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그 역사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몇 가지 금기 상황이 있어요. 그게 역사 인식 내지는 뭐 장애인을 향한 비하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뒤틀린 역사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 이것을 그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에 있어서 주도권을 지금 잃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좌파 강성도 그렇고 우파 강성도 그렇고요.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정치 진화에 도움이 되는 예를 보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정치 내지는 정당의 그 책임 있는 지도부가 적절히 걸러내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주류 세력인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마치 또 그 사람들만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잘 보세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들의 말을 듣고 성공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한 그 실수 내지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5.18과 관련한 망언을 했을 때 황교안 지도부 체제였는데요. 예. 그때 당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의견이 아니에요. 분명히 침묵하고 있는 다수를 점하는 매우 균형 잡힌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안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공천을 철회한다든지 빨리 손을 쓰는 쪽이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게 돼 있어요. 저러고 서로 상대방 눈치를 보고 니들도 안 자르니까 우리도 안 자른다 하면서 가다 보면은 결국은 250보 소백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당이 먼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를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는 쪽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서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신 의원님. 또 민주당의 막말이 바로 그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경품 내는 거야. 뭐 방목질에 지로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막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전에 보니까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라디오에서 한 말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거 강조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점 강조하면서 뭐 입체적인 판단 뭐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여론에 따라서 뭐 깜짝 놀랄만한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은 비밀이 아닙니다. 금방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파문이 있었고요. 사실 후보 자격검증위원회에서 이게 사실 걸러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후보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어요. 다 아는 얘기가 왜 안 다 돼요? 이거 그 당시에도 보도가 됐고 이거 저 정봉주 이렇게 쳐보면 금방 다 나오는 얘기고 막말도 뭐 역사나 철학적 무슨 시각에 의한 이런 막말이 아니고 이건 좀 저질 막말이에요. 막말의 수준치고는 굉장히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후보검증위원회에서 12월 달에 사실은 걸러졌어야 되고 예. 이게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저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이 아니듯이 정봉주 의원의 여기 공천까지 오는 과정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되고요. 정봉주 의원이 갑자기 연고도 없는 강북구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보니까 이게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이 시초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걸 계속 버티면요. 2012년에 김용민 발언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뭐 다른 막말들이 이 시리즈를 찾아보면은 막말 시리즈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헤비급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치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조치하고 나서 과연 이게 박용진 의원한테 그럼 기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게 또 다른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하는 거 보면 네. 뭐 새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목되는 거고요.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 문제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주당 내 막말 논란 정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예. 인권과 관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젊은 국방 의무를 수호하던 젊은 청년이 목함 지뢰 때문에 다리를 잃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뭐 그 발목 지뢰에 대한 병품을 목발로 주겠다라는 식의 농담을 이런 걸로 농담을 한다는 자체도 아까 저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런 그 막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이 목함 지뢰 사태가 났을 때요. 예. 그 당시에 젊은 하사의 동료들이 막상 그 제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 안 했어요. 이렇게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 계속되고 나의 동료가 발을 잃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방의무를 더하겠다 그러고 제대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P세대, 패트리엇 세대, 애국 세대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20대 MZ 세대가 굉장히 국방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오히려 40, 50대보다 더 그 원칙적이고도 국가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는 세대인데 그 당시 이걸 가지고선 막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했다는데 막상 그 희생자인 당사자는 사과받은 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원인 정봉주라는 인물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예. 의원님, 이 하태경 의원이 또 이 제기한 곳 서울 중성동 말입니다. 여기서는 또 선관위가 이해운 의원 또 지지 모임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뭐 당원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 여론조사 뭐 참여할 수 있다. 나이 좀 해가지고 20대 뭐 마감됐는데 30, 40대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카톡방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끄러워지면은
이게 단순히 그 중성동 을이죠, 이 지역이. 예, 중성동. 이 지역의 그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권 전체에도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은 뭐 사회과학적으로 어쨌든 1차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하태경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성 그 뭐라 그러니까 가산점이 그렇죠. 작용이 돼가지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여론조사가 일반인이 80% 당원이 20%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어쨌든 뒤집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하태경.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실이 또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근데 물론 이거 자체가 자신들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금지되는 행위인 건 맞죠. 예. 공정치 못한 거는 맞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문제를 삼아서 해결할 것인가 공간이가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으리라 보여요. 이게 당으로서는 이게 호재가 아니죠. 예. 신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정동연 전 장관 그렇죠. 말이죠. 공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공천 받았는데 올드보이 귀한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신 의원님은? 두 분은 나이가 많다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이 지역적 배경은 좀 다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김성주 의원하고 지금 붙은 건데 여기에는 이 김성주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비토 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김성주 의원이 송하진 지사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가 될 때 김성주 의원이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파를 좀 이 말하자면 이 여파의 그 반작용으로 불이익을 많이 좀 받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이 호화로운 경력에다가 언론의 유명세가 있고 DJ의 후광도 좀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지세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되는 판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결과가. 예. 그래서 이 올드보이 귀환은 나이가 같다는 것 외에는 두 분의 그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하여튼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우리 정치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본선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호남이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원로다운 그런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건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주목거리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바람직한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원로 대접만 받으려고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잠깐 조금만 얘기할까요? 예.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이라는 말을 집어넣기도 민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호남 배경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을 했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박지원 그 원장의 찬사는 이것도 다 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그 찬양을 했습니까? 찬양이라는 표현이 좀 가했나요? 그런데다가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입문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동영 전 의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마치 또 새로운 사람들만 떡잎은 가고 새순이 오고 뭐 자강의 물결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그게 무슨 공연불 같은 소린가. 결국은 나는 친 이재명입니다 하면 살고 나는 친 이재명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는. 그래서 그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영어로 Gone with the wind 그러잖아요. 예. 요번에 Gone with the moon. 문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예. 까먹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영어 짧아서 그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잠깐만 숨 고르고 오겠습니다. 이슈의 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승훈의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정치 현안 살피는 이 시간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신 의원님.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이거 잘 마무리됐다고 있다고 벌써 잠깐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들어온 거 보니까 민주당 위성정당의 시민사회 몫이었던 임태훈 씨 의제기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돼서 컷오프 됐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 국민들한테 일단은 이 위성정당이라는 정말로 꼴불견이죠. 법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고 그때 21대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입 달린 사람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또 되풀이가 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경우에는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또 뭐 희한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 21대가 다시 되풀이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임태훈 씨 경우에는 이걸 구분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그냥 병역 거부라는 큰 범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했고요. 임태훈 씨가 이름을 얻게 된 게 사실은 군 비리를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분의 병역 거부를 좀 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아예 임태훈 씨를 그 범죄에 집어넣지 않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집어넣어 놓고 나서 또 이렇게 한 게 좀 절차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민사회 부분 분야와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더 심화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민사회한테 전적으로 지금 맡겨놓고 그 자리만 이렇게 빈칸으로 했던 부분이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협의를 하는 절차를 좀 촘촘하게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구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뺐는데 다시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몇 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례 연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라고 새로운 시도라고 뭐 이렇게 포장을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학자인 우리 정 의원님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게 말이죠. 직능성. 그러니까 정치로는 뭐 아마추어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국회가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 나온 얘기 보니까 투표에서 발생하는 사표들 그거 어떻게든 줄여서 소수 정당한테 기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양쪽이 완전히 다른데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겁니까? 처음에는 그 전문성과 직능을 강조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입법 기관으로서 뭐 외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뭐 문화까지 포함해서 산업 전반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가지고 입법이라든지 정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상당히 이제 그 좀 활용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뭐 노조도 있을 것이고 뭐 교사 또는 무슨 뭐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래서 이제 직능단체의 대표를 이제 그 소위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당의 이해도 좀 작동을 하겠죠. 그 직능단체의 수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직능단체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양당제이다 보니까 소위 양당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한 70% 국민의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대표하느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살아있는데 실제로 양당이 그러면 그걸 그런 취지로 쓰느냐.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득표를 위해서 소수 정당을 뭐 견인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과연 민주당의 경우에 뭐 시민사회라든지 또 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 뭐 그다음에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계 인사들이 결국은 그 채널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호소했을 때 과연 3%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선 예. 결국은 자리를 뭐 334 원칙으로 해서 일단 주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사달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소위 자기네들끼리 다양한 무슨 오디션을 통해서 했다 그러든가 그런데 예. 1, 2위로 반미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민주당이 득표를 하려면 중도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다 조국 신당이 만들어져서 계속 민주당의 그 문을 두들기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내니까 지금 이제서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주의자 1, 2번이 빠지니까 이번에는 또 국가보안법 반대하는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예. 국민이 당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는 중도 무당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연동형을 통해서 들어와야 맞는 것인데 여전히 중도는 선거 때 자신들의 득표를 위해서만 필요하다라는 아주 얇은 인식들이 팽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야 모두 지금 선대위 체제 전열 정비했다고 합니다. 자, 신 의원님 그런데 선거는 그 특히 국회의원 선거 말이죠. 후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대위도 좀 중요합니까? 물론 지금 254개 지역구에 인물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바람과 구도 뭐 다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에 조직인데 예.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에 위해서 바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람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선대위의 그 지휘부를 구성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바람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양당이 보면 방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느낄 수는 있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이에 공천 갈등이 심했던 걸 어떻게든지 봉합해서 통합을 해서 나간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예. 여당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당은 한동훈 체제를 앞에 내세우면서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측근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일단 보이는데 예. 이게 뭐 선대위를 이제 어떻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영향을 주겠지만 뭐 되게 고만고만하게 짠다고 그러면은 큰 영향은 안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뭔가 막 선대위 구성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고만고만하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저 공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저런 공천이 굉장히 그 여론에 안 좋았단 말이죠. 그것 예. 때문에 지지도가 출렁였었잖아요. 근데 선대위를 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고민정 최고라든지 임종석 실장이 당에 남아 있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모습을 이제 그 대중들이 볼 때는 예. 이 국민들이 뭐 다들 정치 고관여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띄엄띄엄 보는데 그래도 저런 그 뭐라 그럴까 온건 합리적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공천이 아주 막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포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 사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들어가서 이미 공천 다 된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쓴소리를 한다 그래서 공천하기 전에도 안 들었는데 심지어는 이해찬 선대위원장 얘기도 안 들었는데 지금 와갖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뭐 경청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거는 실체보다도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자체로 포장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보여지죠. 예.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좀 김부겸 전 총리의 선대위원장 결합이 약간 좀 의외였고 예상을 못했던 거였는데요. 예. 공천 학살에 가까운 공천이 쭉 진행이 되면서 아마 김부겸 전 총리한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고요. 이해찬 전 총리야 뭐 들어올 수 있는 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김부겸 총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부역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가면서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하면서 내가 이 조건을 걸고 이걸 수락이 되면 수락을 하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금방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쓴소리를 하는 것을 관철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예. 뭐 공천 다 끝나고 이제 뭐 사실은 후보 등록하고 선거 유세 다니고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쓴소리할 시간도 없고 쓴소리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김부겸 총리는 왜 예스를 했을까? 예. 예. 그걸 아무도 저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김부겸 총리가 좀 원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닌데 김부겸 총리가 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총선 이유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유턴을 한 것도 아마 그런 걸 거고요. 예. 다 지금 총선 이후에 눈길이 가 있고 그게 앞으로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다들 눈길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의 그 유턴 지금까지 얘기하고 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셔서 정 의원님께는 저기 국민의힘 얘기를 좀 질문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도태우 네. 또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내장저죠. 리스크에 대처하는 국민의힘 대응 보고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 한동훈 리더십 한계론 잠깐 하셨던데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재검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는데 결국은 공관위원회에서 다시 그 후보로서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국민의힘은요. 언제부터 그 중도까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을 때부터 관심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 관심 수치가 올라가서 총선의 성공까지 귀결되면 그게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라든지 사회 전반으로 볼 때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천 후반으로 갈수록 예를 든다면 이제 도태우 후보도 실제로 내막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 이용 의원이 결국은 공천을 받잖아요. 경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그 대사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지금 의대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럼 당은 어떤 입장이냐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다가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예. 어디로 갔는지 종족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 비례대표도 남았고 국민 추천도 남았잖아요. 적어도 이것이 어떤 그 당이 굉장히 그 뭐랄까 권력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당의 위상과 여당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천을 했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공천이 되는 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상대 당을 향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자기 당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다. 그게 그러니까 저기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 이런 뭐 의대 증언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에서 이건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당장 그 이슈 때문에 당의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받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당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당은 입장이 이렇습니다. 물론 당과 그다음에 정부 사이의 입장이 총선 전에 정리가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는데 당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일단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지. 지금 수도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도권. 지금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네. 신 의원 수도권에서도 지금 국민의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의 그 발언 뭐 광주랄지 또 뭐 북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그 사이에 가끔 있었어요. 예. 그 세월호 문제도 또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이제 차명진 예, 후보 차명진 같은 것도 후보가 있었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 크죠. 광주 문제, 뭐 북한 문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일반 정서하고 다른 얘기를 또 역사 인식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후보들은 사실 단골처럼 그런데 국힘당 후보 쪽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종섭 리스크는 이건 처음 보는 리스크입니다. 이건 분명히 최장병 사건하고 뭐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예. 이것은 아마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지만 선거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선거 성적표를 받아보고 난 뒤에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리스크고 이건 전대미문의 리스크입니다. 예. 거기다가 의대 지금 의대 사태 이것도 전대미문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뭐 입을 다물고 적당히 지금 넘어가고 이거 패션쇼로 극복 안 됩니다. 한동훈의 컨벤션 효과는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징을 치고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그냥 스타일리스트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인기는 있죠. 예. 아이돌이 한물 가도 아이돌은 아이돌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은 그냥 스타일리스트로 되는 거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 지금 김경률 한동훈 이게 지금 그 1심 동체 비슷한 건데 디올백 얘기했다가 지금 뭐 잭소리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후보들이요. 그게 지역구가 되건 앞으로 결정이 될 비례들지 간에 비례 후보든지 간에 힘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다 알거든요. 이분들은. 힘이 한동훈에 가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거냐를 금방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저는 잠복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정 의원님 저기 조국혁신당 그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당장이 연대 안 하겠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지금 제일 기분이 나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저렇게 한 그래도 5%에서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막 치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더라. 비조지민이라 그러던가. 예. 이제는 지민 비조가 아니고 비조지민이다라고 예. 할 정도의 그런 그 위상을 갖춘 데다가 지금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연합 비례정당인가 예.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니 지금 우리 민주당 소속도 아닌 사람을 1, 2, 3 그다음에 5, 6, 7에다 놓으면 차라리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를 뽑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 정부라든지 보수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이 조국 혁신당이 내놓는 그런 왜 자극적인 공약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한동훈 특검 뭐 그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 뭐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 어떤 자극에 세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길 찔러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실력 있는 파퓰리스트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보수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먹힌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제3지대로 나온 제3당에 대한 지지까지도 잠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어떤 어항에 메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황소개구리가 들어왔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